대학 무상화 평준화로 가는 길,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대전환 시대 교육의 과제를 기조 강연해 주실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간단히 김누리 교수님의 양력을 좀 소개하자면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동대학원 독일 유럽학과 교수, 중앙대학교 독일 유럽 문화연구센터 소장으로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자, 김누리 교수님이 이 강단에 오르시게 되면은 큰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누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누리입니다. 예, 지금 대학 무상화 평준화 이 운동이 사실 지금 몇 년 돼가고 있는 거죠? 몇 년인가요? 예, 깃발을 든 게? 5년. 예. 그 운동은 이제 오래됐는데 요 깃발을 든 건 한 5년 되신 거네요. 예. 저는 처음에 대학을 평준화한다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상화도 아마 대학을 어떻게 무상화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아마도 몇 년 내로 무상화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평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에 하나의 이상적인 어떤 꿈처럼 보였던 게 저는 조만간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 한국 교육은 완전히 미국 교육을 따라오고 있죠. 미국 교육을 따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교육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이런 경쟁교육, 능력주의 경쟁교육으로는 미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미국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대학의 무상화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부터 교육 예산에, 전체 국가 예산에 편입이 돼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대부분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분 버니 샌더스라고 들어보셨죠? 버니 샌더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벌였죠. 그 당시에 버니 샌더스가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공약이 바로 이겁니다. 예, 대학 무상화. 그리고 보육까지도 다 무상화하겠다.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유세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대학 무상화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유세 도입. 이것을 지난번 민주당 경선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연합을 선언하면서 이 버니 샌더스를 예결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예결위에서 대학 무상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학 무상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완전히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조차도 이제 무상화가 단순히 정책 수준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산에 편성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 미국을 너무 좋아하죠? 예, 미국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전 조만간에 한국에서도 대학 무상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주장이 빨갱이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맥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평준화의 문제인데요. 이 평준화 또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 전환의 핵심적인 의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만, 아까 대전환이라고 했죠? 네, 무슨 전환이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를 짧게만 좀 드릴게요. 여러분, 2025 체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5 체제. 올해가 2025년이죠. 아마 2025 체제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분 계시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디선가 보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올해가 2025 년인데 거기에 체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결정적인 역사적 전환의 시기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87 체제에서 지금 살고 있죠. 네, 2025 체제란 말은 제가 지난 3월에 제가 쓴 칼럼에서 한반도 대전환 2025 체제를 위하여 제가 그런 칼럼을 썼어요. 제 이름 치고 김내리라고 치고 2025 체제라고 치면 그 칼럼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별로 반향이 없어요. 네, 그런데 5월에 창비에서 백낙청 선생이 그걸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창비 지난 5월호에 2025 체제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이런 걸로 말하자면 권두 대담에서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의미하는 그러한 바를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저는 올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지금 올해는 굉장히 역사적인 해죠? 2025년은 1945년 우리가 해방된 이후 광복 80주년이죠. 예, 지난 80년 동안 이 한반도는 어떤 체제 속에 있나요? 지난 80년 동안 이 한반도를 규정한 체제는 무엇인가요? 예, 냉전 체제죠. 냉전 체제입니다. 예, 지금 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냉전을 겪은 나라고요. 이 냉전 체제를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에 520만 명이 죽게 되죠. 냉전이 남긴 가장 큰 상처예요. 두 번째로 이 냉전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 또한 한국입니다. 이 냉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소 냉전이고요. 이 미소 냉전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끝났어요. 지금 이 냉전이 지속된 나라는 지구상에 한반도밖에 없어요.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냉전이 살아남아 있고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나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공산 전체주의, 종북 좌파, 간첩, 반국가 세력, 이런 말 계속 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다 어느 시대의 언어들이에요? 예, 냉전의 언어들이에요. 대통령이란 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시대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로 자신이 행한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세상에 정말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1991년을 전후해서 냉전 시대는 사실상 끝났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했죠.
그렇게 되면서 미소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단독 패권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한반도에서만 아직도 냉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도는 냉전에 의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나라고요. 또 냉전이 가장 장기간 지속된 나라인데요. 지난 80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정상적인 국가 정체성을 불가능하게 한 이 냉전이라는 게 아마도 올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5 체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9월이니까 저는 아마도 다음 달 말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도들을 통해서 아마 평양에서 종전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평화협정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연말쯤에 북미 간의 수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가 우리를 지난 80년 동안 옥죄어왔던 냉전 체제가 끝나는 첫 해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가장 탁월한 분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걸 읽어보시면 올해로 한반도의 냉전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냉전은 보이지 않게 한국인의 삶 전체를 왜곡시킨 가장 끔찍한 체제입니다. 이 냉전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너무나 볼품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은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무슨 후진국은 당연히 아니고요.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로 어디서나 크게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경제는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는지 우리 자신이 가장 몰라요. 저는 매년 그런 컨퍼런스에 많이 나가는데요. 외국 학자들 만날 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역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은 그냥 하나의 국가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아니, 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었나?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놀랍니다. 예, 제가 지난 5월에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에서 한 20개국 학자들이 모인 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도 너무나 놀랐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제가 무슨 민주주의의 영웅인 것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그 정도까지 감동을 하고 있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래도 저를 거의 행가리 치려고 하는 기세예요. 이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네? 장갑차가 오는데 맨손으로 그걸 저지하고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그 국회 보좌관들이 맞서서 싸우고, 특히 한 여성의 경우는 총뿌리를 낚아채고 이런 거 보셨죠? 이게 전 세계 사람들 놀라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경이롭게.
여러분,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기가 어려운 쿠데타예요. 성공 확률이 대체로 95%라고 합니다. 우리 윤석열이는 이것도 못해요. 네, 이것조차 못합니다. 다행이죠. 네? 윤석열의 무능과 우리 시민들의 용감한, 성숙한 민주의식이 이걸 저지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성공했겠죠.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전 세계가 경탄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또 한국의 경제 성장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근대 국가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질 못하고 있어요. 근대 국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뭔가요? 민족 자결, 국민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사드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인데 국회에서 그걸 심의조차 하지 않아요. 국민 주권이 없다는 것이요. 지금 뭐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볼품없는 나라가 됐나요? 전 세계가 경탄한 나라에서 실제로 민족 자결도 국민 주권도 실행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왜 그럴까요? 냉전 때문이죠. 냉전. 그리고 한국 사회 또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긴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국제적인 지표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살률이 23년째 1위예요. 23년째. 2002년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도 한국이에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지표들을.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 세계가 너무나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정작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가장 불행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순이잖아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냉전이 남겨놓은 상처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냉전. 이 냉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정치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대부분이 잘 몰라요. 민주주의 하면 뭐예요? 찍을 정당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제가 이번에 베이징에 지지난주에 베이징 대학에서 국제 컨퍼런스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북아 전체가 결국 민주주의가 문제다. 지금 한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 잘한 나라라고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한국은 오로지 두 개의 정당밖에 없다. 아주 보수적인 정당, 컨서버티브 파티와 또 하나는 익스트림 컨서버티브 파티. 이게 두 개밖에 없다. 보수 정당과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그러한 두 개 정당밖에 없죠. 사실상. 예. 거기서 어떻게 민주적 구도가 사회적 진보를 낳겠어요?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단 한 발짝도 사회적 진보가 없는 나라예요. 지금 민주주의 이룬 후에 어떤 사회적 진보를 얻었나요,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평등한 사회가 되고 얼마나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가 됐나요?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오른쪽 끝에 두 개의 정당이 몰려 있죠. 아주 보수적인 두 개의 정당이 몰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민주당 도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처럼 이렇게 아주 행복한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보다 더 무능한 정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집권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도.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진보가 단 한 발짝도 없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바로 냉전 때문이죠. 냉전이 아주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만들어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진보가 없는 이런 구도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냉전이 만든 가장 큰 피해는 어쩌면 그런 국가 차원이나 사회 차원이 아니에요. 더 큰 냉전의 폐해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떠들고 있는 바로 저 같은 인간이에요. 모든 한국인들은 냉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제가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인간이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막 떠들고 있지만 제 뒤통수는 엄청 바빠요. 제가 하는 모든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검열하고 있어요. 검열. 자기 검열. 저는 60년째 지금 자기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어요. 검열한다는 인식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국가가 그 구성원 개개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검열하겠다?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이런 야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법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노력도 안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모든 인간의 삶 자체를 총체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러한 체제예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왜곡시키고요. 한국 사회를 왜곡시키고요. 한국인의 내적 구조, 심성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냉전 체제가 올해 끝납니다. 저는 끝날이라고 봐요. 10월에 트럼프가 평양에 갈 거고요. 아마 평양에서 바로 종전선언을 하고 경주로 올 겁니다.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예, 저는 그렇게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읽어보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고요. 작년 12월 29일 날 미국에서 나온 칼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에요. 뉴욕 타임즈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실립니다. 작년 12월 29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트럼프 킴 파트 2. 이제 2막이죠. 1막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끝났죠. 이제 파트 2예요. 트럼프와 김정은 제2막이 열립니다. Could shake up the world. Could shake up the world. 이게 제목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제2막, 세상을 뒤흔들 거다. Shake up the world. 세상을 뒤흔든다는 거죠. 그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를 하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The greatest benefit. 최대의 이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줄 것이며 거기서 생긴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 칼럼을. 이게 지금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 와서. 그래서 트럼프가 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 의해서 움직이죠. 중국 견제를 위해서 북한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이걸 최근에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한반도에 마침내
우리를 80년 동안 옥죄왔던 냉전 체제가 올해 해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학교에서도 그동안에 학교 교육에서 우리를 옥죄왔던 반공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고요. 반공을 중심에 두는 이런 교육이 한국인들의 내면을 얼마나 황폐하게 해왔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근본적인 거대한 전환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표정을 보니까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한번 지켜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부터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저자가 한 말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구나. 책 보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유시민이 하는 알릴레오라는 그러한 방송이 있어요. 알릴레오 아시나요? 책 소개를 주로 하는 그러한 프로죠. 거기서 이 책을 거의 70분 아주 길게 다뤘어요. 중요한 책이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알릴레오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올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거고요. 저는 아마 내년에 이게 제 예상대로 된다면 내년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독 수상은 안 되죠. 단독 수상은 안 되고요.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이재명 셋이 공동 수상할 겁니다. 저는 50% 이상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올해 종전선언하고요. 내년쯤 이재명 대통령이 평양에 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10월쯤 아마 3명이 공동 수상을 함으로써 지구상에 남아있는 최후의 냉전지대가 해소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60년, 80년 동안 옥죄왔던 세계가 이제 올해로 사라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는 발빠른 그러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에요. 그동안 이 반공주의가 짓눌렀던 민주주의에 대한 편협한 인식, 이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의 분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육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훌륭한 민주주의 이뤘고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또 굉장히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기가 너무나 힘든 나라예요. 이곳에서 정말 인간답게 산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너무나 끔찍한 모멸감을 매일매일 감수하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존엄한 존재로 사는 게 불가능한 사회라는 거예요. 특히 이 자살률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예요?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겁니다. OECD 평균의 5배가 넘어요. 5배가.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존엄한 존재로 자신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왜 한국은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우리가 이룩한 아주 위대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이런 지옥이 돼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예요. 2곳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에요. 하나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국회가 아주 이상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2번째는 바로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길러내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괴물들이에요. 특히 공부를 잘한다는 아이들은 예외 없이 괴물들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지난 12월 3일 날 우리에게 알려줬던 가장 중요한 각성은 뭐예요? 한국 교실이 길러낸 전교 1등들 90% 이상이 파시스트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하는 자들, 전교 1등을 했다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미성숙하고 이렇게까지 오만하고 심지어 파렴치한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엘리트들은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엘리트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왜 엘리트들이 부패할까요? 부와 권력에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예요, 그 현상은. 그런데 지금 한국의 엘리트들처럼 이렇게 미성숙하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그런 엘리트들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 지금 의사들의 행태 한번 보세요. 의사. 예? 이런 의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저는 특히 의사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독일에 있으면서 가장 존경한 사회 집단이 의사들이에요. 와, 이런 인간을 어떻게 길러냈을까? 독일 교육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 독일 의사들도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하고 우리보다 더 자주 해요. 의사들이. 뭐 가지고 하겠어요? 파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부 90% 이상이 환자 복지. 이 나라의 의료질이 너무 떨어졌다. 환자들이 너무 고통받는다. 이걸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러고 나와요, 의사들이. 그래서 며칠씩 파업을 합니다. 지금 한국 의사들 보세요. 수가 올려다오. 의사 뽑지 말아다오. 세상에 이런 의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 특권을 조금 더 빼앗기지 않겠다고 저런 앙탈을 부리고 있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의사 얘기로 1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본론 아니니까 그만할게요. 판검사들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주로 검사들을 욕하지만 판사들은 난가요? 저는 판검사들 다 똑같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법조계 근처에 어슬렁거리는, 거기서 서식하는 그러한 인간들, 정상적인 인간 보셨어요? 어떻게 한국 교육이 길러낸 전교 1등이라는 자들은 이렇게 예외 없이 후졌을까요? 이건 교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교실에서 이런 이상한 인간들을 길러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경쟁교육에 있다고 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너무나 끔찍한 세계 최악의 경쟁교육이에요. 이 경쟁교육이 우리 애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학교의 우경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극우화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교실은 우리가 만든 거죠. 이런 류의 경쟁교육은 그런 괴물들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겠느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는 사실은 존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로 경쟁이 심한가요? 한국 교육은?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이게 지금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 네 나라를 경쟁교육을 비교한 겁니다. 교육을 비교한 겁니다. 각 나라에서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시절은 뭐였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함께하는 광장이었다. 거래하는 시장이었다. 아니면 뭐예요? 사활을 건 전쟁터였다.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상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의외입니까? 예. 사활을 건 전쟁터였다라고 답한 게 한국의 경우는 무려 81%예요. 81%. 중국과 미국이 비슷하죠? 약 40%. 우리의 딱 절반이죠? 그리고 일본이 14% 정도예요. 그것도 좀 의외죠? 예. 일본의 경우는 제가 우리 일문과 교수님들한테 여러 여쭸어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일본에서 어떻게 사활을 건 전쟁터다 하는 게 14%밖에 안 되고 무려 70 거의 6%가 함께하는 광장이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게 좀 의외죠. 그래서 여쭸더니 많은 그 일문과 교수들이 맞아요. 일본은 지금 경제개혁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놀랍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경쟁교육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지표가 한국 사회의 모든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이 지표가 맞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전쟁 생존자 사회죠. 한국인의 80% 이상이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경험했다고 하면 한국 사회는 전쟁 생존자들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전쟁 생존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트라우마가 있겠죠. 전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평생 전쟁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사회 전체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그러한 전쟁의 경험으로 평생 자신의 내면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이런 나라 없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사회인 것이지요. 전쟁터니까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승자 아니면 패자겠죠. 그렇죠? 승자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전쟁터에서 획득한 일종의 전리품이라고. 전리품. 이걸 누가 나한테서 뺏어가.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앉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의사들이죠. 3,058명. 3,058명. 21년째 단 한 명의 의사도 늘리질 못했어요. 3,058명입니다. 지금 독일은 18,000명씩 뽑아요. 18,000명. 한국은 지금 의사를 3,000명 뽑습니다. 독일은 18,000명. 정확하게 6배를 더 뽑아요. 독일과 한국 어떻습니까? 인구차 별로 안 나죠? 한국이 5,200만, 독일이 8,000만입니다. 의사는 6배를 더 뽑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의사들의 지난번 코로나 때 벌인 일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 전염병이란 난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안도 어처구니 없죠. 한국은 지금 계속 OECD에서 압도적으로 의사 수가 꼴찌입니다. 지금 작년에 2.1이에요. 2.1. 압도적 꼴찌예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 나라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 알았죠. 우리 의료 체제가 이렇게 허술하구나. 이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통이 큰가요? 적은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적어도 너무 적죠? 내놓은 대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서 8만 명이 부족해요. 8만 명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매년 400명 늘리겠다. 400명.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경악했습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의사들의 태도죠.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옷 벗고 광화문에 나온 거예요. 한 명도 못 늘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의사들의 시위보다 더 놀란 것은 이들이 내놓은 성명서예요. 성명서를 또 거기서 나와서 읽어요. 예, 여러분 의사 성명서 하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외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십니까? 기억나시죠? 기억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인용입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렇게 썼어요. 와, 초등학생 있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초등학생이? 예?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 그 오만방자함. 예? 전 그걸 보고 사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전국 중등 교장 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한 800명, 900명 모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의사 성명서. 그러면서 여기 모여 계신 교장 선생님들 전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한국에서 교육을 한다는 자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을 전교 1등이라고 길러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모멸감을 느끼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성명서는 한국 교육이 무슨 실패한 게 아니라 완전한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제가 그래서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런 엘리트들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99%의 아이들이 한국 교육의 폐사라고 느껴요.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패배감, 열등감, 무력감,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살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예? 승자들은 끝없는 오만함을 보이고 대다수의 패자들은 비참함을 예감하면서 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예요. 교실이 인간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달쯤 전에 국회에서 교육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5명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5번째였습니다. 5명이 발표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최근에 벌어진 그 끔찍한 자살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셋이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무도 지금 그걸 기억을 못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만약에 독일에서 있었으면 이것은 정권 교체됩니다. 바로 내각 해산했을 겁니다. 아마 바로 학생들이 바로 그 다음날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학생들부터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라. 이런 교육 우린 받을 수 없다. 그 다음날 아마 교사들이 다 몰려 나왔을 겁니다. 거리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더 이상 그 아이들의 죽음을 방관할 수 없다. 그 다음날 아마 학부모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나라 전체가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세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후속 보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 자체를 안 해요. 이른바 자살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름으로 아이들의 그 고통을 묻어버려요. 침묵의 카르텔이죠.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이 토론회 중단을 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네? 지금 서울대를 10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그게 뭐 중요하냐. 아이들이 매일 뛰어내리고 있는데
그걸 멈추는 그 방안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토론에 멈추고 30분 동안 20층에서 그 세 아이가 느꼈을 공포를 공감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예요. 이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작동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이태원에서 죽은 아이들보다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57명이 죽었죠? 작년에 자살한 학생들만 221명입니다. 재작년에도 200명 수준입니다. 다 그 수준의 아이들이 매년 죽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보다 더 끔찍한 많은 수의 아이들이 매년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둔감해졌어요. 여기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OECD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작년 통계만 해도 자살이 221명. 여러분, 30만 명의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30만 명. 믿어지세요? 작년 한 해 동안 30만 명의 아이들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30만 명.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국회 앞에서 교육운동하는 몇몇 분들과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죽이지 마라. 아이들 자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 김현수 교수라고 오셨어요. 김현수 교수 아시죠? 지금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명지병원의 정신의학과 의사이시고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죠. 이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제가 여쭸어요. 나는 그 30만 명의 아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과장된 거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수님,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정신과의 예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작년 한 해만 6,400명의 아이들이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했답니다. 그 중에 221명이 자살에 성공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사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교육이 지금 너무나 끔찍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마이클 샌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살 정리를 할게요. 제가 몇 분까지 얘기할 수 있죠? 30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인가요? 30분까지 할 수 있나요? 20분? 30분까지?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경쟁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멈춰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심지어 분해시키는, 해체시키는 그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네.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이죠? 예,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그런 동영상이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한국에 대해서 만든 동영상이죠.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분이 한 얘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지금 한국이 이런 끔찍한 나라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상적인 극단적 경쟁과 그로 인한 일상적 불안, 이것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상당히 맞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이런 표현을 했어요. Absolutely cruel. 아주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제도.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저 놀랐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는 너무 경쟁교육이 극에 달했다. 더 이상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이게 극복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누구 때문일까요? 윤석열이 때문일까요? 문재인 때문일까요? 예? 이재명 때문인가요?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경쟁? 경쟁이 뭐가 문제야?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지. 경쟁을 해야 발전이 있지. 경쟁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불가피한 거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경쟁 교육이 멈추지 않는 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 다시 말하면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 체계,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데올로기. 지금 한국에서 경쟁 교육이 극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경쟁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이 경쟁 이데올로기는 너무너무 강력한 관념 체계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는 또 다른 두 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떠받쳐져요. 지지를 받아요. 여러분,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정당화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경쟁의 과정은 공정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합리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세 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이데올로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야만적인 이런 나라로 만든 원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야만의 트라이앵글. 네,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 다 포획돼서 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적과 싸울 능력이 있을까? 내가 돈키호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념으로 삼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깨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지는 싸움인 줄 알고 하고 있어요. 이 싸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내 말이 맞을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얼굴 속에는 전혀 저자가 뭔 소리 하나? 이런 표정이 읽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데올로기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전부 이데올로기입니다. 모든 지배적인 지식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다. 이게 이데올로기 이론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지식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회 지배하는 자들이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경쟁 이데올로기죠. 끊임없이 경쟁을 시켜놓고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은 너무 행복하죠. 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들이 지배하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편이에요. 이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테리 이글턴의
테리 이글턴의 이데올로기 개론이란 책을 권합니다. 테리 이글턴,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과 교수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도서관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운이 없으면 그냥 영어로 읽으세요. 지금 당장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대신 영어로 읽으면 영어 공부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명문입니다, 명문. 또 영문과 교수라서 정말 명문이에요. 한번 이 기회에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돼도 좋죠. 여러분, 제가 경쟁 이데올로기 그 이야기를 지금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주의는 뭐가 능력주의예요?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보상받는다. 이러한 신념 체계가 능력주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능력주의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특권이나 신분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놈,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는 놈, 그런 자들이 보상을 받는 너무나 아름다운 체제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응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능력주의처럼 이렇게 좋은 관념이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우리는 능력주의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 능력주의가 왜 나쁘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능력주의와 관련해서는 제 말을 여러분들이 별로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그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죠?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교수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샌델이 그저께 만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서 한반도의 민주주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언을 했더라고요. 샌델이 최근에 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죠, 공정하다는 착각.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엄청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샌델의 가장 큰 매력은 복잡한 얘기를 쉽게 한다는 데 있어요. 전혀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이 다 좋은데 제목이 엉터리예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목이고요. 제가 샌델이면 화냈을 거예요. 야, 내 의도를 니들 멋대로 그렇게 왜곡해도 되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샌델은 항의 안 할 사람 같아요. 너무 순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안 했을 것 같아. 보세요.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건 안 나오나 보네. The Tyranny of Merit예요. The Tyranny of Merit.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리트가 능력, 장점 이런 거죠. 타이러니 하면, 타이런트 하면은 폭군입니다. 폭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타이런트 하면 네로, 로마 시대 폭군이죠. 네로를 자동적으로 떠올려요. 타이러니 하면 폭군의 정치, 폭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의 폭정.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제가 번역을 한다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렇게 쉽게 할 거예요. 쉽죠?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금방 연상이 되죠?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의 가치를 다 때려부신 폭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능력주의라는 게 미국 사회의 기존 가치를 다 때려부셨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저런 괴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 사회를 저런 야만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철저하게 트럼프 현상에 대한 분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놀랐을 거예요. 트럼프 일기가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몰려가서 다 때려부시고 난동 부리고 하는 거 봤죠? 아니, 미국이 이거밖에 안 돼? 다 놀랬죠? 제일 놀란 건 누구겠어요? 트럼프 현상에 제일 놀란 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샌델이 제일 놀란 거예요. 샌델은 놀라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걸 믿을 수 없네.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테제가 제목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미국 사회의 공동의 가치를 다 때려부셨다. 그래서 이런 괴물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놀라운 제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샌델은 뭐라 그래요? 그놈이 폭군이야.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폭군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발적인 제목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묻고 싶어요, 출판사에.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매갈이 없는 제목으로. 야, 난 놀랐어요, 사실은. 예, 여러분, 왜 능력주의가 폭군일까요? 미국 사회 공공선을 다 때려부셨다는 거예요, 능력주의가.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여러분, 그래서 샌델이 참 훌륭한 교수예요. 저도 샌델의 통찰력에 좀 경탄했습니다. 첫째, hubris and humility. 휴브리스란 말은 아마 미국인들도 90%가 몰라요. 안 쓰는 말이에요. 학문적인 말이에요. 에로건스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오만하다는 거죠. 에로건트하다 하면 오만한 거죠. 휴브리스는 오만하다는 말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거의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 이런 뜻이에요.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함.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엘리트들이 보이는 오만함은 에로건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광적인 오만함. 이 미국 사회는 지금 광적인 오만함, 휴브리스를 보이는 엘리트들과 그들을 보면서 울분과 분노를 느끼는 대중들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아주 광적인 정신병적 오만함을 보이는 엘리트들과 그들을 보면서 울분을 느끼는 humiliation, 아주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대중들로 완전히 갈라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난 12월 3일 이후에 느꼈던 감정과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가 저런 엄청난 친위 쿠데타를 벌였는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그 다음 날부터 TV에 나와서 떠드는 이른바 한국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 특히 법조인들, 서울법대 나온 자들, 그들이 떠드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못 느꼈어요? humiliation, 굴욕감을 느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얼마나 깔보면 저놈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 굴욕감, 그 얘기예요. 능력주의가 아주 한쪽에서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엘리트들,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을 보면서 굴욕감과 분노를 느끼는 대중으로 미국 사회를 갈라놨다 이거예요. 어때요? 그리고 이 대중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게 누구예요? 트럼프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death of despair.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death of despair,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절망사. 이건 무슨 말인가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보다 더 불평등한 적은 없어요.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단군 이래 가장 불평등한 사회인 것과 똑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도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불평등한 적은 없었어요. 가장 불평등합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똑같습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40년 진행됐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불평등이 고착화된 거예요. 그게 오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인류 역사라는 것, 불평등이 심해지면 꼭 뭐가 터집니까? 뭐가 터지겠어요? 혁명이 터집니다. 혁명. 결국은 혁명이 불평등을 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혁명은커녕 저항도 없어요. 저항도. 지금 미국 사회에서 딱 한 번 있었던 게 뭐예요? 산책. 그건 난 산책이라고 불러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기억나세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조금 어정쩡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게 유일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혁명은커녕 저항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묻고 있습니다. 샌델도 이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불평등 속에서 혁명은커녕 저항도 없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능력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 덕분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이 엄청난 불평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이런 약탈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나의 무능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능력주의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신의 무능에서 찾도록 하는 것, 이게 능력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혁명을 조기에 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죠. 자살입니다. 그걸 절망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회는 완전히 절망사의 사회가 됐다는 거죠. 자신의 불행의 근본 원인, 즉 나의 무능, 그것에 책임을 묻는 게 절망사라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선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평균 15만 명 이상이 매년 절망사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죽이는 거죠.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보다 더하죠. 한국 사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나라인 이유는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자신의 무능에서 찾습니다. 내가 서울대 못 가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너무 놀았어, 내가 너무 많이 잤지, 내가 스카이 못 가서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디그니티 오브 워크예요. 노동의 존엄. 샌델은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노동들,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사회적 노동,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거, 치료해 주는 거, 물건을 날라주는 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또 집을 짓는 거, 이런 노동들은 비록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평가하고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것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경멸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 일을 하지. 그렇지 않나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걸 샌델은 뭐라고 하냐면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 다 때려부셨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 정리하면 그렇죠. 우린 능력주의라는 건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샌델이 보기에 능력주의가 한 사회에서 하는 기능은 파괴적인 기능이죠. 첫째,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엘리트들을 만들어내죠.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는 대중들을 동시에 만들어내요. 그걸 조직화한 게 트럼프란 얘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능력주의는 어때요? 한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한 사회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게 함으로써 사회의 질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셋째는 노동의 존엄을 파괴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어때요?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걸 좋게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는 사회적 기능은 너무나 파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은 제가 공정에 대한 칼럼을 여러 번 썼어요. 제 이름 치고 공정하면 나옵니다. 저는 공정은 정의의 덫이다. 공정은 정의의 덫이다. 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완전히 정당화되면서 정의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야만 사회가 된 게 한국 사회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쟁교육이 한국 교육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어쩔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 얘기가 1970년에 독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일이란 나라는 20세기에 어떤 나라인가요? 최악의 전범국가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예? 벌써 몇 가지만 떠올려 봐도 저렇게 끔찍한 나라가 없죠? 그런 독일이 지금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돼서요. 최근 10년 동안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나라가 어디냐? The most admired country in the world.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20세기 최악의 전범 국가가 21세기 가장 존경받는 국가가 됐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에요. 교육이 인간을 바꿨습니다.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들을 길러낸 독일 교육의 전환점, 그게 바로 1970년의 교육개혁이에요. 1970년 교육개혁을 합니다. 그 교육개혁의 모토가 바로 저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해서 이 모토하에 교육개혁을 하면서 독일은 1970년부터 일체의 경쟁을 안 시킵니다. 학교 안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우열을 나누는 일체의 행동이 없습니다. 우열을 나누는 것. 학교 간의 경쟁도 없어요. 학교 간에. 대학 입학 시험도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이걸 아비투어라고 해요. 아비투어. 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90%가 붙어요.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이 자격시험에 붙으면 세 가지 권리가 생겨요. 첫째,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둘째,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다. 셋째,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 때까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등교육을 완전히 다 열어놓은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나 원하는 때,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학과를 공부할 수 있다.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열어놨어요. 1970년의 교육개혁의 성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70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지금 50년이 넘었죠?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독일 사회는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라고 생각해요. 실험실, 라보. 50년 동안 경쟁 안 시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될까? 예?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경험하는 독일인들은 거기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민이에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성숙한 시민들이 다수로서 주류로서 지배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저는 독일 교육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난민을 420만 명을 받았어요. 420만 명. 너무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극우주의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난민을 420만 명을 받은 사회예요. 어느 나라에서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지금 독일입니다. 여러분, 왜 독일에서는 교육개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경쟁을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그게 좀 의문이죠. 교육개혁할 때 중요한 것도 많은데 왜 경쟁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규정을 했을까? 좀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파시즘 때문이죠. 히틀러 파시즘 때문에 한 교육개혁이에요. 독일은 68 혁명 이후에 과거 청산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과거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 청산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인적 청산, 제도적 청산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청산은 정신적 뿌리,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를 뽑지 못하는 한 그 파시즘은 언제라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 교육개혁의 목표였어요. 아우슈비츠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즉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필요하다. 이게 교육개혁의 목표였고요. 그러면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 어떻게 뿌리 뽑죠? 여러분, 히틀러는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이 세상을. 히틀러는 이 세상을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죠? 그리고 이 정글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회학자가 있었죠? 누구죠? 허버트 스펜서죠. 허버트 스펜서. 이 히틀러는 허버트 스펜서의 열렬한 추종자였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그대로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윈의 법칙,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 이러한 것이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예요.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학살했기로서니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정당화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가 뭔가요? 첫째, 경쟁. 이 세계를 끝없는 경쟁의 전쟁터로 본다. 두 번째 뭐예요? 우열. 이 파시스트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우열을 나눠요. 이게 아주 파시스트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파시즘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바로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이 관계가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봐요. 지배와 복종 관계.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세 가지예요. 경쟁, 우열, 지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볼까요? 이 세계를.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이에요. 거기선 지배와 복종의 질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곳이죠. 여러분,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교육을 너무 잘 받아. 전교 1등을 해. 그런 자들은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저는 가장 중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에 어디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육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경쟁시키고 우열 나누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당연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학에서는 pathology of normality 이런 개념을 많이 써요. pathology of normality, pathology 병리성이죠. normality 정상이죠. 정상성의 병리성. 지금 한국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 깊이 병들어 있는 가치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지 못하는 한 한국 사회의 비극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제2, 제3의 윤석열은 광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육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보통 교실에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파시스트를 길러내면서 파시즘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건 모순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그러한 변혁이 없는 한 지금 한국 사회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